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정문접답 Q&A 시간입니다. 네. 산호비께서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혹시 본인의 산호비의 마음에 대해서 아시게 되셨나요?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좀 네. 알게 됐다. 네. 산호라면 언젠가는 왜냐면 아직 완전히 좋을 날이 오겠지. 딱 그 마음이에요. 아직 그 마음에서 그렇죠. 안 보는. 아직 네. 산호비 마음이 발 반쯤 담그고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산호비가 발을 반쯤 잠그고 있으면 그거는 죽을 때가 가까워졌다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알고 있었던 거라서. 알고 있었다. 네. 나는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말고 이제 아직 산호비 물을 덜 뺐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다. 이분은 지금 산호비로 내가 물이 들어있는데 그 물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비를 여러 번 맞게 되면 이 물이 조금씩 빠질 거다. 그러게 되면 언젠간 난 자유로운 인간이 되겠지 라는 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은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이미 산호비가 아니시잖아요. 지금도. 그게 지금 산호비다 아니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때는 뼛속같이 산호비의 DNA로 가득 찼는데 이제 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DNA를 바꿨어.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한때 산호비였기 때문에 지금도 산호비 물이 덜 빠졌어요.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이라면 과연 살아생전에 본인이 산호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체감하면서 진정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뭐 본인은 면천돼 가지고 산호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고 자유롭게 이 남편이랑 사는데 그래도 여전히 산호비로 지낸다 이 이야기인가요? 지금 어렵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과거는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 제 마음을 자꾸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근데 지금은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전의 믿음을. 김 원장님, 네. 이 한때 산호비였던 분이나 한때 어둠의 세상에서 헤매였던 분이나 네. 다 같이 지금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네.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본다면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답답해한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건 전혀 없이 과거의 정체성이라고 하기도 뭐한 단어들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럴 때 있거든요. 과거의 자신에 대한 믿음, 한때 자신에 대한 믿음,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현재 꾸역꾸역 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거의 좀비와 같은 상태로 지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심지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면서 이렇게 굳이 깎아내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본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왜 밖에 있냐고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외부의 평가 대상이나 외부의 기준에 맞추는 거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보려고 하지. 자기 자신을 보는 거나 자기 마음을 보는 것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데
여전히 나는 결코 될 수 없어요. 저는 노비란 말이에요. 저는 자유인으로 양민으로 살 수 없어요. 한 번 노비는 영원한 노비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제가 인턴 레지던트 뭐 펠로우 임상교수 할 때 진짜 노비같이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떻게든 저에게 맡겨진 일은 과도하게 많든 해내기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 양이어도 기어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즐거웠냐 안 힘들었냐라고 하면 아니 괴롭고 자책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낼 수 있고 시간은 어디서 또 캐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네. 자기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젊은이들, 특히 MZ 세대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네. 김 원장님의 그 이야기가 네. 나만의 마음을 알면 나의 삶에 있어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들리기보다는 네. 아유 당신 잘났습니다. 그래 니는 잘났고 의사니까 그럴만도 하지. 나는 지금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웃자라고 그런데 이런 이제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현재 그 당시의 나에서 내가 저를 일을 통해서도 어떤 인간인지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를 확인하는 건 그래도 나는 포기는 잘 안 해 이거였었고 그리고 포기는 하지 않는다. 예, 제가 그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느리고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고 하는 일들을 다 겪었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포기는 안 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하죠. 나중에 늙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는 내가 먹고 잠잘 때는 내가 움직여서 일해서 마련해야지 라는 것 다짐도 좀 생겼고 그러면서 나에 근데 대해서 대부분 지금 MZ 세대 젊은이들 또 뭐 저와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자기가 뭘 하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여기에 재능이 없어. 내 능력이 안 돼. 나랑 안 맞아. 그 그럼 소리 나랑 많이 안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봐. 네. 그럼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의과대학에 폴리크리시스 처음 나갔는데 애 주사 놓으려고 하는 순간 저 혼자 기절했거든요. 그리고 피 보는 거 못하고 정말 저랑 안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술하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서 난 못해 이렇게 많이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겁 많았던 내가 하다 보니까 계속 포기 안 하고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멍청해서. 근데 그러다 참 보니까. 재밌는 게 포기를 빨리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포기하지 말고 네. 죽을 각오로 끝까지 해라라고 할 때 어떡해요.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무서워요. 이런 거 성인님 네, 경험하셨죠? 그럼요. 네, 그럴 때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하게 됐는지 또 할 수 있는지 김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안 그러면 김 원장님 계속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이런 너무 이야기가 간단해요. 되거든요. 너무 네. 간단해요.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비빌 언덕이 없었다.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했다. 그런데 산업이나 별빛 정인님은 다 비빌 언덕이 있으셨어요? 어느 언덕에?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어디 무슨 언덕에서 비비고 계셨어요? 저는 남자친구라는 비빌 언덕을 발견해서 그렇죠, 그렇죠. 도망을 치고 엄청 자책을 했죠. 내가 포기했구나. 내 커리어를 포기했구나. 뭐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계속 비비면 되니까 그거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정인님은 어떻게 비볐어요? 저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항상 비빌 수 있다. 저는 근데 그게 더 무기력하고 그럴 수 있죠. 더 뭐랄까 내가 간절해지지 않는다, 뭐 이 의지를 가져야 돼,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걸로는 제가 설득은 안 되고, 나는
나의 이런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좀 더 연마해서 좀 발휘하고 싶은데,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누가 나를 멋진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이나, 누가 나를 좀 알아봐줘가지고 좋은 회사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안 알아봐줘. 세상은 나 안 알아봐줘. 나는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예 몰랐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배는 너무 고픈데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동시에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막 고민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신발도 뭐 두세 달 떨어져 있는 거, 옆구리 그 발볼 쪽 터져 있는 걸 신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극단적인 가난과 빈곤 속에서 찌질하게 살아야지만 거기서 네, 결코 포기라는 사치는 나는 누릴 수 없었다. 심지어 이런 보는 상황이었다는 돈도 거죠. 제 부모님들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인턴 레지던 하면서 그 박봉인데 그 돈마저도 네. 부모님이 다 뺏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만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아니 들릴 수도 그걸 있어서. 절박함 속에서 절박함. 그렇죠. 근데 저도 나름대로의 저 절박함 있었어요. 그 어떤 절박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절박함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스스로 죽을 거냐, 죽느냐, 사느냐,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투비, not to be. 결국에는 뭐 이런 물어보는 거. 거죠. 너 뭐 그래서 진짜 죽을 거야? 아니면 너 살 거야? 근데 그거를 스스로 만든 약간의 사이비 절박함이라고 사이비 이야기를 절박함인가요? 해요. 왜냐하면 죽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거는 실제로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자신한테 끊임없이 던지는 협박과 같은 거로 그거는 협박인가요? 사는 것도 협박이고 죽는 것도 협박처럼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나의 삶의 방향성이나 또는 내가 이 생활하는 데에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고민이나 성찰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러면 듣기로는 상당히 대단한 뭔가를 내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그냥 진짜 골방 속에서 아니면 혼자 모래 속에 지 머리 쳐박고 있는 뭐 타종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두 분이 김 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거가 네. 생생하게 자기의 마음을 알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원장님이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질문들을 근데 본인의 해주세요. 네, 지금 김 원장님이 자기 마음을 알게 되는 거는 네. 다른 분들한테는 지극히 극단적인 그렇죠. 극단적이고 익스트라오디너리한. 극단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야, 김 원장이 진짜 잘났다. 독하다. 그래, 의대 갔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내하고 연관시켜서 각자 자기 자신의 상황과 연관시켜서 자기만의 마음을 잃는다. 이거를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조금 더 생생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이 책에서 네. 김 원장이 이게 바로 내 경험이고 내 이야기인데 뭐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건 혹시 발견 못 하셨나요? 사실은 질병하고 되게 관련이 많아요. 소화당뇨하고. 본인 소화당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제가 이 책을 읽다 막 울었어요. 오. 막 새벽에. 근데 소화당뇨를 경험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소화당뇨가 대체 뭐길래 지금 본인은 계속 그게 소아당뇨, 그 뭐 어른 당뇨 있듯이 애도 당뇨가 있다라는데 그래서 그게 왜 뭔데 그렇게 요즘 했어요? 그 장애인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보호자들이 주장하는 일형 당뇨를 소아당뇨라고 불러요.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 수 없고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 보호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 그리고 어린애가 학교에 뭐 인슐린 주사 가져가서 자기 주사를 놔야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지낸다고 그러는데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그렇지 하지 않으면 갑자기 인슐린 쇼크가 와가지고 죽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거를 늦지 않게 시기에 맞춰가지고 바로바로 이 인슐린 주사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의 강박증에 가까운 맞아요. 이 협박처럼 의사 선생님이 그 부모한테나 또는 아이한테 하는 게 지금 소아당뇨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겪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대의학이 또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부모와 아이한테 일형 당뇨에 대해서 그 병의 정상이나 또는 병의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그건 더욱더 환자로 만들고 그 아이가 그 병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정상이나 아픔의 노예로 부모나 아이가 살게 만드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실 저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분들은 이 정상을 아이가 스스로 파악을 해서 이 살아남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마치 업무에 가담한 인간처럼, 의사야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부모조차 의사보다 더 심하게 그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거 진짜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암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의사조차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보호자는 더더욱 무섭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를 쭉 살펴봤을 때 당뇨와 관련해서는 그 처음 진단받았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너는 검사 많이 안 해도 무조건 당뇨야 라고 혈당이 너무 높아 라고 하셨었거든요. 처음 진단받을 때 참다 견디다 갔는데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져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통증 때문에 그 상태로 갔었는데요. 네. 지금은 사실은 제가 일상생활할 때 혈당이 500대여도 약간 높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냐면 전혀 아니고요. 저희 혈당 8일 때도 있었거든요. 보통 50 이하면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상 사람들이 보통 혈당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보통 80에서 120 정도이고 러프하게 말하면 50에서 200 사이가 정상 혈당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사람들 혈당이 200이나 250만 되면 이거 심각한 당뇨기 때문에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장 죽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온갖 합병증이 다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분 지금 어떤 때 400, 500인 경우에도 별로 멀쩡하게 일 다 하고 환자 치료하고 환자를 치료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환자가 환자를 치료한대요? 그리고 이제 당뇨 유병 기간이 길수록 합병증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 혈당 플럭추에이션 높았다 낮았다 이럴수록 합병증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저 눈도 합병증 안 생겨 있고 콩팥도 그렇고 신경계도 그런 것 같아요. 희한한데 왜 의사들은 근데 그런 수치를 가지고 애초에 그런 그럴까요? 수치가 정상 수치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과학적이라고 믿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당뇨 수치라는 게 가까이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심리학자들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마음을 이야기하지, 바로 나의 마음, 너의 마음, 각각의 맞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의사들은 신체에서 나타나는 정상도 그냥 마치 일반적인 법칙인 것처럼만 그걸 보려고 하지, 각각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당뇨가 500이 돼도 조금 힘들다 정도로 느끼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로 안 죽거든. 저희 500 정도일 때 약간 덥다 이 정도 느껴요. 저혈당 어떤 사람 저혈당 60만 되면 바로 저혈당으로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아. 근데 이분은 10, 20이라도 8 이럴 때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혹시 잘 걸어다녀. 뱀파이어 계통 아니세요? 초인. 그런데 저도 그 제 마음이 읽기를 전혀 못할 때는 그 의과대학 교과서에 나온 부분을 줄줄 외우면서 진짜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엄청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었을 때 오히려 제가 그 119 타고 거의 죽기 직전에 똥 오줌 다 싼 채로 8번 실려 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2014년, 15년 그때.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분도 뭐 저혈당 쇼크나 네. 고혈당 쇼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앰뷸런스 실려서 8번. 그때도 본인이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럼요. 그래서 일하다가 실신해서 환자 앞에서 쓰러져 버리거나 회진하다가 뒤로 그대로 떨어지거나 그랬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게 증상이나 이런 거를 근데 뭐 복잡하고 대단한 거 아니었고 도저히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였어요. 적어도 내가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진료실이었는데 나 정말 살기 싫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나한테 되뇌이고 있었는데 또 그 한편에는 너무 사랑받고 싶고 나도 안정된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상충되는 믿음들이 내 안에 같이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또 사랑을 구걸했다가 버림받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타인의 평가는 나한테 안 중요해 막 이런 세뇌 교육도 시키고 네, 그렇게 하면서 몸이 점점 망가져 진료실에서 진료할 때 말고는 거의 시체처럼 지냈었다가 환자들 앞에서 막 툭툭 쓰러져 버리니까 그 병원에서도 상당히 참 자를 수도 없고 그때 어쩌고. 환자가 날마다 200명 넘게 와가지고 심하면 370명 넘게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환자를 보다가 본인이 저혈당이라서 고혈당이라서 쓰러지기도 하고 이거는 그 병원이 나쁜 곳이네요. 그 완전히 의사를 착취해 먹어도. 심지어 이제 그 환자 보다가 그대로 코박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는데 환자 보호자들이 애들 데리고 귀가를 안 하시고 제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이 과로로 주무신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릴 때 30분 정도 지나서 50% 포도당을 주사를 맞고 정신을 좀 차리고 일어났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저혈당 상황이었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말초연관으로 12.5% 이상의 포도당 주사를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50% 고농도 혈관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급하니까 간호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상태인데 깨어날 때쯤 밖에서 소리 들리니까 제가 그때 그 수액이 달려있는 폴대를 질질 끌고 나가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서 그냥 쭉 주사를 뽑아버렸어요. 자,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고 갑자기 피 흘리면서 예, 진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미 보호자들이 3시간 막 넘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 죄송하다고 다 일일이 사과드리면서 진료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쓰러져 죽더라도 환자 맞아요. 진료를 봐야 된다는 그 마음, 맞아요. 그 믿음, 그것이 지금 저혈당 쇼크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네. 본인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됐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죽는 그 그렇죠. 순간마저도 나는 환자를 보다가 죽으리 했는데 죽기는 네. 놀랍게도 안 죽었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진료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헬스장을 나갔어요. 헬스장을 나가고 나서도 8개월까지는 쓰러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 체력을 키웠군요. 네, 더 이상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몸으로 진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막 역기 들고 운동을 시작했죠. 이게 자기 인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당이야, 내 몸에 있는 당이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체력을 키우기만 하면 내가 좀 더 일도 잘할 수 있고 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됐다는 거네요. 네, 적어도 숨이라도 좀 편하게 쉬어보자. 너무. 그런데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많이 진짜 울컥했던 게 제가 당뇨 처음 진단 받았을 때가 20살이었었는데 보통 소아당뇨가 20살 때 진단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20살이었었는데 그때 한 진단받고 3개월 정도를 제발 어떤 의사가 짠 나타나가지고 고쳐줬으면 오진이에요, 당뇨 아니에요. 고쳐줬으면 아니에요. 그냥 오진이에요. 제발. 우리 몸에
정상으로 나타난 거를 의사들은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게 병이 돼요. 그렇지만 그 정상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고 내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속이 쓰리다가도 하루나 이틀 지나면 그 속 쓰린 게 없어지는 거, 그거는 마치 내가 빌런한테 당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내 속쓰림으로 나타났다가 그게 풀어지니까 그 분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속이 편안해지는 것과 같은 게 우리 신체 정상으로도 나타나는 거거든. 그게 김 원장님한테는 이 혈당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예요. 네, 내가 나를 없애버리고 싶기도 하고 또 간절히 사랑받기를 원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게 당뇨라는 병명. 근데 의사들은 네. 그거를 병이라고, 당뇨라고 하는 그 정상을 병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심리, 마음을 보는 사람은 너 자신에 대한 어떤 너의 믿음이 무엇이 너로 하여금 하필이면 혈당을 통해 가지고 업앤다운을 만들었느냐. 그 혈당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있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이렇게 상상을 해봐. 내 삶은 너무나 썩있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러면 내 몸에서 당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있는 당이 그냥 네. 저절로 다 나가버리니까 내 몸은 항상 스위트함을 갈급하는 그 현상이 벌어질 수도 그러니까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쭉 기억이 밥상 앞에서 밥을 먹으면 제 부모님들한테 거의 욕을 먹는 게 밥을 먹는 걸 아까워하셨거든요. 그게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케이스. 그런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고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욕을 들으면서 밥을 또 먹고 있는 내 자신이 또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고등학생이 돼서 의대에 담임이 진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빠도 의대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때는 또 갑자기 도시락을 싸도 학교에 나와서 너가 먹는 걸 보겠다, 너는 음식을 안 먹고 버릴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학교까지 찾아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왜 이제 귀한 존재가 됐잖아요. 의대 갔다. 전교 1등 하니까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잘 먹여가지고 이제 의대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또 부모님의 마음이 표현이 된 거죠. 우리 집에 일소 한 마리 잘 키워가지고 그렇죠. 잡아먹자. 그렇죠. 근데 그나마 집에서 벗어났을 때 그나마 나한테 학교까지 이제 날마다 찾아오시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부모의 헌신이 이제 엄청난 고통스러운 고문과 같은 일이 또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그 밥을 먹었을 배고픔을 안 느끼는 게 저혈당일 때 배고픔을 느끼거든요. 근데 혈당을 떨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떨치는 건데 이제 그게 안 나오게 됐던 거예요. 배고픔을 안 느끼고 싶다고 기도를 16년 넘게 했더니. 그래서 인슐린이 네. 안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일형당뇨거든요. 인슐린이 안 나오고.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마다 자기 신체에 일어나는 증상은 그냥 우연히 외부의 충격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체의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인식하느냐 아니면 그건 절대로 인정 안 해, 부정해. 이것이 이제 마음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 영혼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비과학이라고 배워요. 예. 그리고 의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웃기게도. 저 또한 그렇게 의사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을 아예 없다라고 이제 전제를 깔고 몸만 보려고 하는 의사들 때문에
이렇게 병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볼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아예 못하게 만드는 상황. 내가 제발 의사 선생님이 오진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나는 이미 내 몸을 내가 생각해봐도 된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채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나한테 물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참 그때는 의대생이었고 또 그 의사들 마음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를 거의 부정하는 분위기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나의 이 당뇨라는 정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에 내가 밥상머리에서 널 얻어맞고 4살 때부터 구박받고 기도했거든요. 예. 배가 안 고프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혐오 또는 부정 그리고 먹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자기한테는 상당히 끔찍스러운데 배가 고픈데 또 이거는 일종의 욕구로 소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냥 이렇게 별빛 증인처럼 아담 사이즈는 좋은 텐데 키도 커 그러가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아. 으아 진짜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제 마음을 당뇨라는 병명에 숨겨져 있던 제 여러 모순된 마음들을 알고 나서는 인슐린 펌프도 떼게 되고 용량도 계속 줄여나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의사들이 마치 일형 당뇨라는 어린아이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거는 철저하게 인슐린의 문제고 몸의 문제라는 것만 밀어붙이고 그 아이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정하거나 자기 삶을 스스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또 부모에 의해서 그 환경이 만들어지던 부모와 관계없는 다른 이유로 그 상황을 살던 이거는 외부의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는 그 아이 개인의 인식과 이 마음에 의해서 되거든요. 김 원장이 널 밥 먹을 때마다 어릴 때 부모한테 너 왜 그걸 먹냐, 뭘 제대로 안 먹냐 온갖 이 구박을 받을 때 아마 김 원장을 보는 쟤는 참 저렇게 사랑스러운 부모 밑에서 참 뽀실하게 잘 크는데 어이구 그래서 제가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진짜요? 선생님들이나 또 친구 부모님들이 저한테 말을 거시면서 그럴 때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외롭고 정말 증발돼서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 게요. 제가 일형 당뇨에 대한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서 그 일형 당뇨 아이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를 봤을 때 그 부모는요 대부분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최고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보이려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에이전트 성향도 있으면서 유능하고 그러면서 남다른 뭔가를 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에 그러면서도 리얼리스트적인 이 부분을 가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아빠가 경찰관이셨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장로님, 권사님이셨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전도 1등. 굉장히 큰 교회 있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거기서 전도 1등. 그리고 두 분 다 이렇게 자산이 많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부동산 자산만 100억 막 이렇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형편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과외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의대까지 진학했을 거라고 믿는 그 상황이라는 거. 이 형제분들도 다 과외를 잘 받아가지고 다 의대 수의대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동생들 과외는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변 어르신들이 어떻게 애들 셋을 다 의사를 시켰냐고. 부모가 엄청 잘. 그렇죠. 라고 대단하다고 막 그러면 이제 저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잘했어요 라고 하면 겸손하기까지 하시다고 막 이런 부모들의 아이
중에서 일형 당뇨를 겪을 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정체는 어떤 거겠어요? 그 모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아픔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가 있지 우리 부모님은 완벽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상황이 나의 되는 거예요. 감정과 나의 생각을 부모님에게 알리는 건 위험해. 그렇죠. 왜? 그 부모님이 똑똑하고 잘나신 분입니까? 결코 아이의 감정과 마음 이거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너는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리고 그거에서 벗어나는 건 넌 죄를 짓는 거야. 잘못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애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게 될 때는 자기 몸을 스스로 자해하듯이 이 혈당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니 황 박사님 그러면 그 훌륭하고 잘난 부모가 나쁜 짓을 했다는 자식한테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공격도 받을 수 있는 게 이 마음이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 누구 마음으로 그 부모가 잘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저 거거든요.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이지만 대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았어요. 그럼요. 제가 그럼요. 관찰했을 때. 그럼 그리고 되게 그래서 아이에게 헌신하고 진짜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서 산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부모님도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세요. 그런데 이 맞아요. 별빛 정인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죽을 맛을 보면서 사는지 너는 아느냐? 다 이게 너 잘 되라고 하는 짓이야.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그런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이런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대놓고 안 하고 막 느껴지게. 그렇게 그걸 무언가. 대놓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이 천박한 부모거든. 은근히 딱 눈빛만 봐도 알고 분위기만 봐도 애가 예슬 하게 만드는 네. 그래서, 무시무시한 아이들이 일기를 쓸 때 그거 그 글씨를 안 쓰려고 하거나 그림으로라도 그려봐라고 하면 그 불빛 미술을 통해 가지고 네 마음을 분석해서 너가 지금 속에서 이런 걸 가지는 건 그건 나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야광 크레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은 안 보이는 거 막 그런 걸로 그려 애들이. 네. 그런데 박사님 책에 보면 치료하는 의사 전문가들이라고 할 때 그들도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아셨나 봐요. 그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도요 이렇게 소아당뇨를 진단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답답해요. 앞으로 경과가 그 좋을 거라고 기대하냐면 아이라서 음식 조절 못 할 거고 혈당 관리도 체크를 잘 할 거냐면 아프다면서 안 할 거고 주사 자기가 잘 놓을 거냐면 그거 엄마가 제대로 안 하면 잘못해서 너무 많이 놓거나 잘 못 놓거나 해서 사건 사고 날 거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암담해하고 답답해 하시는 게 사실이에요. 시한부로 들어가는 거. 그렇죠. 시험부처럼 거의 장애 이야기를 장애. 하죠. 그래서 이제 동네 의원들 선생님들이 보는 것 좀 불편해하는 게 있다 보니 아예 이제 보호자들도 소아당뇨 진단 받으면 개인 병원은 가면 안 되고 대학병원에서만 치료가 되고 이런 또 믿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아당뇨 특히 일형 당뇨를 언급하면서 그 부모들이 앞장서서 우리 아이를 장애 아이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아이는 사실 자기가 겪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해서 스스로 아직 자기 마음이 뚜렷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맞아요. 난리를 치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자기가 나 이거 별거 문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면 돼 하면 놀랍게도 그 증상이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과 부모가 너는 이제 평생 동안 이 인슐린 문제가 있으니까 인슐린을 어릴 때부터 네 몸에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약물 중독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거를 의사와 부모들이 앞장서서 아이한테 약물 중독, 인슐린 중독 상황으로 해놓고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런 희한한 주장을 하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일형 당뇨를 대하는 믿음 체계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제 부모님 덕을 좀 봤어요.
이제 제 부모님은 소당뇨라고 해서 너 공부 힘드니까 하지 마. 너 당뇨 환자니까 이거 하지. 전혀 안 하시고. 그렇죠. 더해. 돈 더 벌어와. 그렇죠. 일 더해.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당뇨 환자여서 이게 문제네라기보다 나 당뇨 환자지만 나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를 어필하려고 되게 노력을 그래서 했거든요. 하루에 환자를 200명, 300명까지 봐오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다녔었다는 맞아요. 거죠. 그리고 막 보고 나서 숫자 많이 봤다고 했을 때 설명 잘 못 해준 것 같으면 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 빼먹었는데요. 뭐 이러고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뭐 대부분 사람들은 저 사람 저러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데, 기대하고 네.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그죠? 이제 저희 막내가 그렇게 일만 하다 죽을 거냐고 저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랬군요. 근데 박사님 네. 진짜 제가 관찰했을 때는 부모님들은 이제 저희 의사들이 교과서에 나온 대로라고 하면서 좀 무시무시한 설명들을 하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시면서 막 책까지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이해해서 최신 의학, 서양 의학을 그러게요. 그대로 막 받아들이려고 하시면서 그러게요. 잘 지키려고 하시면서 그거는 정신병을 가지고 이게 뇌나 신경계 이상이라고 하면서 이 정신과 약을 막 주면서 그걸 평생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마음이나 뭐 일형 당뇨든 그거를 치료하겠다고 하지만은 평생에 인슐린 펌프 달거나 인슐린 주사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네. 내과 의사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다들 힘들어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사실은 환자가 질병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 의사들이 알 수만 있다면 그럼요. 정말 가슴 답답해하면서 환자 나빠지는 거 괴로워하면서 진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김 원장님은 네네. 나만의 마음 네. 이 책을 보면서 네. 본인이 환자로서 네. 어떤 마음으로 네. 살았는가 맞아요. 또 의사로서 환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각자 아픔을 겪고 있고 또 병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생생하게 아시게 됐고 또 네. 그거를 환자를 치료하는데 네. 이미 적용해가지고 또 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제가 사실 꼬맹이 환자들을 봤을 때 제가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의 저를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했던 저를 치료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래서- 전국에 일형 당뇨라고 하는 꼬맹이 환자들이 네. 그러면 김 원장님한테 네네. 오면 네. 본인은 기존에 의사 선생님이 그냥 인슐린 펌프 잘 달고 그걸 가지고 평생 가는 것밖에는 다른 치료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는 네. 진짜 김 원장님이 스스로 본인 몸에 달려있던 인슐린 펌프를 떼고도 네. 지금 때때로는 혈당 수치가 500 수준이거나 10, 20 수준인데도 저희 그냥 간호사들이 560 막 이러면 헉! 놀래요. 560이면 그게 표시가 나옵니까? 혈당 측정기, 휴대용 혈당 측정기로 잴 수 있는 게 600까지거든요, 제 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그 560 그렇게 나오고 그 600 이상이면 하이 이렇게 나.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로 나오면? 근데 실제 죽으려면 더 거의 1000 막 이렇게 돼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디서 선생님은 300만 넘어가도 당장 죽을 그렇지 것처럼 않아요. 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당장 병원에 오세요라고 주장하는데 아니에요? 실제 300 넘어가면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알아서 혈당을 떨쳐요. 물을. 네. 이게 인간 몸이 네. 또 나름대로 적응하는 건데 네, 그래서 혈당을 떨치면서 소변이 달아지기 때문에 당뇨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래 되면 바로 죽고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마치 간이 망가지고 신장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10년, 20년 넘어서 제가 대학 교수님께 저 봐주신 대학 교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합병증이 하나도 안 생기는데 10년만 넘어도 혈당 관리를 잘해도 무조건 합병증 생긴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아예 합병증이 지금 안 생기고 있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교수님께서 너는 진짜 특이한 경우라고 그리고 넌 앞으로 오지 말라고. 그래. 너같이 특이한 것 말라고요? 때문에 우리 교수들이 지금 환자 보는데 방해가 돼. 너는 네가 치료해라고 하면서 오지 마. 그러게. 그런데 그 경험을 지금 전국에 네. 일형 당뇨 환자라고 믿고 살고 있는 많은 친구들을 네. 진짜 스스로 자기의 아픔의 정체를 알고 자기 마음을 잃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네네. 나름대로의 비법을 충분히 네. 전수하겠다. 네, 그리고 그게 환자마다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각 환자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다르고 네.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이 다르고 자기 삶에 대한 기대도 달라요. 한 번은 저한테 일형 당뇨 고등학생에 왔는데 사실 그냥 걔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에 대해서 더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더 탐색을 해야 되는데 얘의 모든 생각은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끊임없이 인슐린 주사 맞아야 되는 이걸 해서 니한테 인슐린 주사를 네가 맞는다는 게 어떤 마음이니? 라고 했더니 얘가 갑자기 한 번도 자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질문을 내가 하니까 마치 당연한 거를 밥 너는 먹듯이. 밥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는데 왜 밥을 먹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똑똑한 애여서 그랬을 거예요. 네. 왜냐면 감정은 바로 다 느끼거든요. 네. 남들이 쳐다보는 시선이라든가 나만 이렇게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쫄아들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은 다 있었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조금 더 걔한테는 안 받아들인 것 같아서 그럼 다음에 상담할 때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지 해서 다음 한 달 후에 다시 상담을 오라고 그랬더니 뭐 애도 온다고 그랬고 부모가 딱 범상치 않았어요. 엄청나게 대단한 부모인 것처럼 또 애한테도 엄청 잘해주는 부모처럼 퍼펙트한 그런 부모인데 뭐 그래서 부모도 막 오겠다고. 근데 이제 저한테 절대로 안 나타났어.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아이 머릿속까지 샅샅이 다 알아야겠어. 그래. 이런 느낌을 막 줘서 좀 무섭거든요. 네, 무서웠어요. 숨 막힐 것 같아요. 네, 숨 막히는 아이의 느낌이었어. 입장에서. 그랬더니 그 아이가 상당히 괜찮고 똑똑한 애인데 부모가 만들어놓은 또 다른 함정이나 감옥과 같은 데서 얘는 벗어나려고 노력하다가 탈옥하다가 죽겠구나 그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케이스가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는데 이제 의사 사모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아이가 모든 분야에서 너무너무 뛰어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정말 명품 가방 트로피였다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이한테 소아당뇨라는 흠집이 생겨버렸대요. 그래서 그 시기 질투 하던 엄마들한테 좋은 씹힐거리가 생겨버렸다면서 엄마가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자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이제 마음을 잃는다는 게 내가 번듯하고 멋있게 살고 싶다. 또 그 내 마음을 잃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산호비 씨? 아직 본인이 마음을 잃는다라는 그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본인만이 믿고 싶은 마음이지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산호비님은 다시금 산호비냐 또 양민이냐 자유민이냐 이렇게 외부의 기준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잃는 게 아니라 나는 현재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게 자기 인식과 성찰의 힘을 자기 삶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별빛정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 원장님의 마음 읽기는 별빛정희님이 생각했던 마음 읽기 또 자기 마음을 안다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거나 좀 무시무시하거나 두려운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건 아닌데 살려고 나 자신을 살리겠다고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하루하루 증명해냈다 이렇게 저는 들렸거든요. 그것이 나만의 마음을 아는 거다. 네네네네네.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은. 쓰게 된 이유, 그거는 이게- 내가 가장 대표적인 거는 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지는 어려움, 또 심지어 우리가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아프다고 그러면 다 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내 아픔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닌데, 누구나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나 자기 아픔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읽기만 하면 그 어려움이나 아픔을 해결하는 건데, 그게 제가 40년 동안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안다는 게 뭐고, 또 자기 마음이 뭔가를 알기만 하면 얻게 되는, 우리 나름대로 가질 수 있는 뭐 소득이랄까? 이런 거라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알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답은 다름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게 느껴지거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진 적 있나요? 이럴 때 자기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을 읽는 순간 당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바로 이 책 나만의 마음 자기인식과 성찰의 힘에서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해하면 삶의 방향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만의 보물지도가 펼쳐집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읽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해 보세요.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그려보세요. 심리상담을 배우고 열심히 이론 공부를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가 이대로 상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배웠거나 상담심리, 임상심리를 전공했지만 상담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에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가 정말 내 길이 맞긴 하는 건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채로 막연히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면 저절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활동은 바로 내담자 마음 읽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마음치유사로의 도약.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은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실질적 경험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실전 상담 수련. 멘토 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수련생들의 사례도 함께 배움으로써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또한 WPI 워크숍과 사례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축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마음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WPI 전문가 과정 상담 실습에서 내담자를 만나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동안 제가 내담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수련의 첫걸음은 바로 내 마음 읽기가 먼저임. 이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 후부터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상담에 자신감이 생기니 그 어떤 내담자가 찾아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아니 어쩌면 상담 일이야말로 저의 성장을 위한
저의 천직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당신이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교육과정. 당신의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지원하세요. 그 어떤 상담 대학원 과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상담 수련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마음치유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63-2440 카카오톡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친구 추가하시면 교육과정 및 특강, 세미나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